환승연애를 보면 말초적인 쾌락을 자극하기에 최적의 포맷입니다. 이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슬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완전히 우리의 쾌락을 증폭시킨,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남을 꼬실 수 있습니다. 70% 정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더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30%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천적인 질문은 던져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충코의 철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철학책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충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법을 세워서 해결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써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논의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 더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철학 채널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사회적인 구조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돼 있잖아요. 모든 경계가 열려 있다 보니까 무한 경쟁의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나 혼자 무언가를 잘하면 안 되고 남보다 더 잘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써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압박을 받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젊은 세대는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삐끗하면 안 된다,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압박을 모든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당장 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에 도전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당장 예측 가능한 것을 해야 그걸로부터 최대의 성과를 얻고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활동에 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정답 찾기 활동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사회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압박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나와 전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새로운 우리라는 자아를 창조해내는 그런 활동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당연히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고, 내 입장에서 전혀 나의 인식 구조를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활동이 사랑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면 사랑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대해야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남을 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도 이런 조금이라도 더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탐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정말로 이전에는 용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성에 대한 잘못된, 전혀 통계적으로 근거가 없는 지식을 갖고 있었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바로잡아 줄 수 있고, 여러 사람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좀 더 균형 잡힌 사랑의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언들은 언제나 통계적인 사실들 혹은 일반화된 관찰 사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아니면 한 70% 정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때 이렇게 반응하더라 라는 그런 수치적인 근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치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게 설명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접하는 사랑은, 예를 들면 70%의 사람은 이렇게 대시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30%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종류의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너무 신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통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되는 특수한 현상에 대해서 점점 더 잘 대처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미디어에서 자꾸만 사랑의 시작 부분만을 다룬다라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애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연애를 다룬 로맨스 드라마라든지 그런 걸 보면 사랑이 시작되는 면까지 딱 하고 결말을 맞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시작되는 막 설레고 그 단계가 가장 큰 쾌락과 도파민의 날뛰임을 선사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자극적으로 딱 다루고, 왜냐하면 미디어는 결국에 시장에서 먹힐 만한
많은 사람들이 볼만한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가장 쾌락적인 거를 선사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컨텐츠들로 지금 너무나 홍수가 돼버린 이 문화계 자체가 저는 사람들이 사랑을 어려워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사랑은 그 시작을 넘어서서부터 이어져 나가는 것이니까요. 특히 요즘에 연애 예능이 엄청 대세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선호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감정적 공감을 첫 번째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반응을 보면서 나 또한 자동적으로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남이 웃는 걸 보면 나도 기분 좋아지고, 남이 우는 걸 보면 나도 슬퍼지고. 근데 당연히 서로 설레하는 그런 상황이 잘 연출이 된 그런 카메라로 담긴 화면을 보고 있으면 우리 또한 남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설렘을 느끼도록 내몰리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예능을 보는 걸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가장 핫한 연애 예능인 환승연애를 보면 말초적인 쾌락을 자극하기에 최적의 포맷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감정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일단 감정의 폭이 크면 그건 나름대로 우리한테 강력한 자극을 선사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그게 부정적이고 무서운 감정인데 그게 일단 크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이고 좋다라는 느낌까지 심지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승연애는 거기서 이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큰 슬픔을 느끼잖아요. 감정의 크기가 되게 크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폭의 감정 중에 하나가 이별을 겪을 때의 감정인데 그거를 일단 감정적 공감을 통해서 선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또 인간이 다른 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폭의 감정까지 동시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감정적 공감을 결합해서 완전히 우리의 쾌락을 증폭시킨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 공감을 넘어서 인지적 공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애 예능 같은 걸 보면 단순히 사랑의 장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출연자들의 인터뷰도 나오고 또 패널들의 설명도 함께 주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보통 느끼는구나.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구나. 라는 또 공부의 장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나름의 장점도 있는 거죠. 아주 옛날부터 콘텐츠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즉 고대 신화라든지 아니면 중세 때 소설 이런 장르가 발전할 때도 여김없이 남의 사랑을 다룬 그런 주제는, 가벼운 소재들은 항상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을 경험하지만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아주 이해하기 힘든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감정적 공감을 통해서 손쉽게 얻어지는 쾌락에 너무나 적응을 하게 되면서 계속 다음 쾌락, 마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를 넘기면서 계속 다음 쾌락을 찾게 되듯이 쾌락에 중독돼 버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런 가벼운 콘텐츠는 아주 큰 단점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의 핵심 요소는, 물론 저는 진짜 사랑을 정의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방법, 효율성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과 대비해서 인류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가치를 전달해 줬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은 나 한 명의 관점을 넘어서서 두 명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의식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우리라는 새로운 자아의식이 세워지는 게 저는 사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자유를 빼앗기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에 들어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경험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않습니다. 이 이상으로 상대방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상대방이 욕망하는 것이 내가 욕망하는 것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순간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분명히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둘의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짝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시련을 겪었거나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멀리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아가셨던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인물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나라는 어떤 원자적인 껍질, 버블 안에 갇혀있는 상황으로부터는 분명히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새로운 우리라는 자아의식에서는 나라는 자아의식과 달리 타인이라는 상대가 나의 맞은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나한테 말을 걸고 나한테 어떤 요청을 해오고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생기 있는 활동을 하는 상대가 내 맞은편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의 자아 속에 통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담감을 계속 느끼면서, 나쁘게 말하면 부담감이고요, 좋게 말하면 생기에 대한 자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자극을 우리는 사랑의 안에서 계속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랑을 방법적으로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천적인 질문은 던져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사과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과라는 단어는 영어로 apology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그 단어가 라틴어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변명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실제로 영어에도 아직도 변명이라는 뜻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인간 사이의 모든 대화는 본질적으로 변명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변명을 할 때는 내 입장이 당장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변명의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과의 활동이란 나와 완전히 다른 권리를 갖고 또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을 가진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관계 속에 들어서는 첫 단추가 저는 사과라는 활동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을 의심하자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작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때로 기억이 되게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기억이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을 떠올려 봐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3인칭적 관점에서 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내가 친구들이랑. 근데 이거는 벌써 왜곡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놀았을 때는 내가 1인칭적 관점에서 내 팔은 봤겠지만 내 모습은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억은 내가 사후적으로 구성해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구성적인 기억을 정말 많이 해요. 갈등 상황에 휘말려들 때 이런 일을 우리는 정말 많이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의심하고 아주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상대방과 갈등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할까를 한번 기술해 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인지적인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내 머릿속이라는 나한테 보이지 않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눈에 보이는 공간에다가 나의 자아를 투영시켜서 물질화시키는 게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전히 머릿속으로 나는 지금 이래서 화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실제로 나열을 통해서 한번 분석적으로 그 화남의 상황을 기술해 보는 거는 큰 차이를 갖습니다. 훨씬 더 내가 한번 거리를 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독단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거는 상대방이 문제이구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잘 상대방에게 설득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내 모든 사랑의 관념과 사랑의 경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도록 내몰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원초적인 상태에서 깨끗한 백지 같은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인 관념을 주입받은 상태에서 사랑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화나고 힘들고 사랑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내 문제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사회적인 관념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철학책을 읽어본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심리학적인 자료를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사회학적인 자료를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분석적인 자료를 접해보면서 한번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나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과 성과 노력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은 한편으론 나를 가장 잘 돌아볼 수 있는, 또 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잘 못 돌본다. 예를 들면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 자기가 아주 잘 챙기는 개, 강아지 한테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해주면서 자기한테는 막상 그렇게 안 해주더라.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한테 잘해줘야지, 나한테 앞으로 잘 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내가 다른 대상한테 얼마나 잘 대해줄 때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정도로 너한테 대해주도록 노력해봐라 라고 그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 애써야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외부를 향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앞으로 나를 잘 살펴봐야지 라고 생각만 해서는 생각보다 나를 살펴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1인칭적 관점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라는 경험은 나를 잘 돌아보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 상대방이라는 어떤 내 앞에 놓인 거울을 통해서요. 내가 상대방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를 느끼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랑이란 하나의 나를 들여다보기 좋은 거울을 갖게 되는 활동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제 또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다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개발도 해야지, 투자 공부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없다. 근데 언제 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사랑까지 하고 있겠느냐. 사랑을 찾는다보다는 사랑을 발견한다라는 관념을 품어보면 어떨까입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찾아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고 고정불변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과연 사랑이라는 활동이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까에 저는 의문을 한번 품어봅니다. 시대마다 사랑의 관념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진짜 사랑이고 어떤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진짜 사랑이고 뭐 어떤 사회에서는 아마 미래 사회에서는 AI와 사랑을 하는 게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날도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된 사랑의 형태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평생 동안의 시간을 통틀어서 발견해 나간다, 점진적으로 발견해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훨씬 더 조금은 여유 있는 자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훨씬 더 나의 자아의 특정한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타인으로 닿을 수 있는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